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유튜브 채널 알고란 운영하고 있는 고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행사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채널에서 받는 댓글 반응이 굉장히 유익하다. 많이 알게 됐다라는 반응이나 장내 열기는 별로 뜨겁지 않은 게 지금 sak풍이 불고 있는 우리 크립토 시장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듯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일 공부하기 좋은 때는 약세장일 때 물렸을 때 하는 공부가 최고의 공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하고요. 업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쪽 그 법률사무소 쪽에 계신 분들은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하면 언젠가는 이게 당국에서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같은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한쪽 질문하고 하면은 약간 좀 시선이 분산될 것 같지만 어쨌든 배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이 배치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6분이 다 발표를 해주셨는데 나는 발표할 때 내가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혹은 진짜 다른 사람 발표 들으니까 저 부분은 내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기 이불킥하지 마시고요. 네. 나 못한 말이 있다. 꼭 하고 싶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까 네. 퀸스 측에서 우승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실제로 거기에 투자자들을 얼마나 가슴 아플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사테라 하시면 최근 그 모 거래소에서 자금을 그 빼지 이전에. 못한 그 이전 저도 있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혹시 여기서 그럼 고백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가슴이 아프신 분들 좀 계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대표를 맡으면서 주식통장이랑 가상통장 지갑을 없애서 좀 그렇게 지나갑니다. 무주식과 무코인이 상팔자다라는데 뭐 혹시 고백하실 분들은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네. 저도 사실은 작년까지 하다가 이게 업이 업인지라 그냥 더 와인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사실은 팔았는데 야, 고점 정리. 와. 이게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 그 이제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야, 이거 담으면 안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셨고 야, 이제는 와인이다라고 하면서 고점에 공교롭게도 정리를 하셔서 네. 네, 승자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따로 없을 것 같으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일단은 뭐 어쨌든 발표하셨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펌블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아까 대표님 발표 자료였나? 어디에서 보니까 이 부동산 조각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 자료였나?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가장 뭔가 부동산 조각 투자하면 떠오르는 건 카사코리아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와 비교했을 때 펌블은 약간 후발주자시죠. 그런데 약간 업계 1등이나 아니면 후발주자지만 이런 우리 펌블만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한정된 업체만 지금 이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쟁회사 입장으로 이렇게 많이 비교를 좀 요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큰 시장에서 굉장히 한정된 이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을 같이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뭐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콕 집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투자자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지 마시고 여기 오세요라고 말하려면 다만 이제 저희는 원래 이제 처음에 이 투자금융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인력들 그리고 이제 금융 IT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인력들 그다음 블록체인 기술에 또 특화되어 있는 인력들이 만나서 이제 저희가 이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좋은 물건을 저희가 딜 소싱을 해서 그거를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스트럭처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금융 이 IT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또 자본시장법 안에서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상품과 시스템 안정성, 운영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특별히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요. 아니 그러면은 리츠 있잖아. 리츠 상장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시장에서 거래하게 되면은 유동성도 확보하고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있잖아라고 하는데 굳이 뭐 STO 방식으로 해가지고 토큰화 시켜서 투자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리츠나 부동산 펀드보다 더 우월한 어떤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상장을 시켜서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장을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매출액 규제라든지 그런 요건을 초과해야지만 상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AMC라든지 이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또는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의 증권사나 은행들 높은 간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 그 아주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큰 자금을 모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시장이 지금 네네. 현재 리츠나 부동산 펀드 시장이고요. 우리니까는 리츠라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관련된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열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화된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누구든지 간편하게 관련된 정보도 보고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등한 부분, 불공정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혁신 기술을 통해서 대중화하고 좀 민주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리츠도 말씀 주셨지만 그냥 시장에 든 속설 중에 제일 A급 건물은 약간 뭐랄까 국민연금이나 아무튼 굉장히 엄청난 큰 대형 펀드로 가고 그다음에 약간 B급 가는 게 이제 리츠로 묶어가지고 이제 하는 데로 가고 그다음에 C급 정도 되면은 이제 뭐 P2P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STO 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시장이 아주 부동산 시장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토큰을 통한 부동산 토큰화를 통한 이 투자 회사들은 정말 그야말로 저기 정말 안 팔리는 건물들을 일반 투자자들한테 약간 적은 돈으로 10,000원으로 강남 빌딩 살 수 있어요라고 현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투자자의 레벨에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자산의 퀄리티가 틀려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대형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진짜 큰 대형 물건, 우량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이외의 법인들, 기관들을 통해서 리츠를 통해서 하위 물건을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이 소액으로 일단은 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퀄리티의 이런 자산을 갖고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도 하긴 하는데요. 네네. 아닌가요?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상품을 그 트렌치 안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 이 투자자가 향후에 더 높은 어떤 투자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상품 기획을 할 때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하고 희소성 있고 상징성 있는 자산은 떨어질 때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있고 올라갈 때는 또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산을 저희가 기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상품을 저희가 출시한 거는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시그니엘을 한 개 호실을 저희가 조각 투자하는 상품으로 내놨고요. 이번에 이제 2호 상품으로 해운대에 있는 LCT 그 또 하나의 조각 상품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을 그 트렌치 안에서 또는 그 레벨 안에서 비슷한 금액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따라서 그 상품의 퀄리티는 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림을 예로 들면 피카소를 사고 싶지 그렇지 않은 또 작가의 작품을 사는 것보다는 그게 더 선호하는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확산이 좀 많이 되면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 이게 더 커지면 저희도 이제 더 높은 퀄리티를 또 추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열매셋 대표님 발표해 주셨죠? 네, 네, 네.
이 미술품 시장이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는 흥청망청해서 가격이 막 오르다가 시장이 이제 돈줄을 조이게 되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그리고 또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것도 미술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미술품 투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미술품 투자가 가장 빛을 발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발표 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S&P 500 지수가 회복하는 데는 5년이 걸렸고 아트앤 인덱스가 회복하는 데는 3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미술품 가격이 하락한 사례는 블루칩 작가들에 있어서 단 100% 중에 8%밖에 없었고 블루칩은 네, 하락률은 평균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미술품이 그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높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미술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미술품 투자는 사실 이렇게 사놓고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보는 맛이 있어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 관점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기호가 반영된 근데 거기 이제 투자가 접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각 투자라는 단어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공동구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술품 자체는 소유를 하고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가격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소유하고 향유하지 않는 건 어떻게 봤을 때는 미술품을 구매하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강남하고 한남동에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구매를 한 미술품을 직접 가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구매하시면 작품 구매 확인서 형태로 저희가 판화를 제작해서 집으로 그 그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 구매에 참여하신 분들은 집에 걸어놓고 보거나 아니면 지인분들하고 갤러리에 와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참고로 저희 그렇게 향유를 하시면서 그 평균 가격 상승률은 단순 수익률로 했을 때 28에서 3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기본적인 투자 대상군들은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 그 모 회사인 열매 컴퍼니 대표도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을 그렸었고 물론 회계사가 돼서 창업을 했지만 저 또한 변호사지만 원래는 미술관에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트레저라 죄송합니다. 네, 또 굉장히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호와 투자가 접목이 된 건데 제가 대표님 발표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투자자 vs 팬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투자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5년 동안 기다려서 2배 버는 거 이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내가 작게 투자해서 뭐 10만 원 투자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동성이 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와인이나 시계 같은 경우는 유동성 확보가 잘 되고 있는 자산인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럼 투자자와 팬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시장 자체를 넓힐 수 있는지 뭔가 보관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게 저희가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팬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인의 조각 투자에 참여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 와인을 엄청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두고 때가 되면 꺼내 마셔서 굉장히 그 뭐랄까 한번 사고 나서 거의 까먹을 정도로 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장기 투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 기획했을 때는 이분들도 와인을 좋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인 투자를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주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뭐 이거 언제 팔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와인은 보통 1년에 보통 블루칩 와인들이 한 15%에서 20% 낮게는 한 12% 정도 올라가면 한 달에 1%에서 2% 정도 올라가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에요. 근데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수익화가 한 3개월에 8% 정도로 하면서 거의 계속 매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유저들은 또 마켓을 오픈을 했지만 마켓에서 거래를 하시는데 그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와인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유저들이 그거를 알고 사실은 그 가격 산정을 해서 맞춰 사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낮게 거래가 될 바에는 빨리빨리 유동화를 시키자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팬보다는 그 어떤 금전적인 투자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투자 시장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아까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만큼이나 사실 와인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와인들이 거의 제일 비싼 와인들이야. 뭐 거의 로마네 꽁띠라고 하면 한 병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그런 와인들을 사시는 분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식이 떨어졌다고 이거를 유동화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하방에 대한 어떤 그 서포트가 굉장히 강한 편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는 팬보다는 투자자 입장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저희는 그럼 하나의 어떤 중간에 도매상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이제 어쨌든 조각 투자나 적은 돈으로 이렇게 비싼 와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상층은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되나요? 2030 MZ 세대가 이제 새로운 투자군으로서 하나 편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얼마 안 됐죠. 1년 반 1년 정도, 반. 네. 이제 1년 반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트랙 레코드는 지금 어떤가요? 연평균하고 뭐.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4% 정도 올랐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모든 자산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저희가 100개 정도 110개 정도 총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 거의 50개 정도 이미 다 매각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달에 거의 10개 이상 판매를 하고 있고, 한 달에 거의 10개 이상 다시 매각을 하고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는 보유 기간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사실은 오픈을 했을 때 다른 자산들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네. 저희 자산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바잉 오더가 들어오면 매각 투표를 하는데 산 가격보다 5%가 올라가지고 이거 안 파실 것 같은데 다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익절. 네, 그래서 이거 왜 다 파시지 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냥 그 돈이 이 정도로 그냥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일단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평균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세요? 이게 조금 들쑥날쑥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정말 평균을 내면 인당 한 20만 원 정도예요. 진짜 소액이고. 네, 진짜 소액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저희도 이제 퀘스천인 부분이 10,000원씩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막 1,500원, 11,000원 이렇게 엑시시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처음 아무래도 좀 생소한 투자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정찰병을 보낸다고 하는데 정찰병을 많이 이제 보내가지고 이게 잘 되는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또 뭐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은행이랑 가상계좌 계약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회사 맞아?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재구매율은 지금 거의 한 40%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충해 나가면, 신뢰성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면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작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요. 그럼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 STO라고 하면은 실물 자산 유동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의 철칙 중에 저도 약간 뭐 어떤 분들이 물어보면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야, 복잡한 거 하지 마. 네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STO를 하다 보면은 뭐 되게 이 수익 구조 같은 게 되게 막 얽혀 있어가지고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는 수익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뭐 당장 드는 생각은 불안전 판매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돼야 될 장치 그리고 구성 요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STO가 시작되면 혼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 혼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르는 상품일 수가 있어요. 뭐 다자간 상대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문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고,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없이 우리 사회에서 뭔가 실물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사회를 바꾸려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PF라는 게 뭐 그 용어를 모르기 전에는 이게 뭔가 개념을 모르지만 그냥 파이낸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필요하고 초기적인 발판이 필요할 때 폭발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하는 그런 기법들은 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이제 입히는 건데 더 저항감이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증권을 발행하니까 상장회사랑 똑같이 공시까지를 해가지고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일개 회사가 다 진행을 하면서 이게 기회를 보고 계신 입장인데, 그렇게 할 때도 어찌되었던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게 불안전 판매나 이런 거를 제품 설명서를 보고 상품 설명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TV 같은 것들 보면 한 30분 동안 회사 소개해주고 그러는 거 재밌어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그 미신이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직은. 시대가 많이 변한 이야기입니다.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운명이나 이런 걸 결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인 거지, 주주가 주인이라는 거는 소액주주 운동이 왜 생겼겠습니까? 주인 대접을 못 받으니까 생겼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재미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제안을 할까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왜냐하면 제가 주식 TV가 재밌다라고 한 게 반면에 선물 가지고 소개하는데 TV가 필요한가요? 그냥 말 그대로 미래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던지고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거기에도 옵션을 달고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금융들이 어찌되었던 사람들의 이제 상상력에는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총액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돈을 갖고서 올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안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교육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물 투자 그런 거 할 때 교육 요건이 있는 것처럼, 건데 그런 걸 들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해외에서 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규제와 그거에 눈을 피하는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뭔가 딱 어떤 구조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기술의 개발까지를 고려 못한 답변일 수밖에 없어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되었던 좀 교육은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5년 동안의 코인 시장이 지금 하고 올해도 이렇게 대형 악재들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약간 불나방 세력의,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의 좀 뭐 검은 돈은 아니겠지만 뭔가 그 이 개에 돌고 있는 돈들이 저는 건강한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옥석에 가려지면서 STO가 적어도 시작되었을 때는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할까 한가는 기존의 선물과 주식 정도의 중간 정도에서의 뭔가 강도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는 만들려고 시도가 될 거고요. 그런 거에서 어찌됐던 조금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1인이 뭐 10,000원, 50,000원 막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또 정상화가 될 텐데, 그러더라도 맨 처음에 그렇게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또 등장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미신이라는 말에 제가 해가지고요 정신줄 잠깐 났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 미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시스템에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규제 기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보자면 이걸 과연 어디서 규제를 해야 되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EC와 CFTC가 서로 지금 갖고 가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SEC, CFTC 나눠진 것과는 다르게 국내에서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어쨌든 규제를 만드는 곳이고, 그거에 대한 실행기관,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 체제인데, 그러면 새로 뭔가 증권형 토큰이 나왔을 때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작업 자체가 일단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TO 한 파트가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닌 이제 디지털 자산에 구별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힌트는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쪽에 이제 단어에 강도를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융위가 주도를 할 거고요. 그 내에서 이제 뭐 위원회식의 무슨 뭐 새로운 기관을 만들지 여부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규제 현황이나 그런 건데 일단은 기관이라는 거는 이런 생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이 많으면 싫죠. 그런데 조직을 키우는 거는 또 좋아합니다. 다만 조직이 커졌을 때 나중에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약간 맨 처음에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이런 뭔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규제를 묻는다라고 하면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뭔가 정말 그 규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융은 규제가 안 따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그런 폐단이 크기 때문인데 그 기관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제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외국에 뭐 국경 없이 STO가 돌아다니는 거고 전 세계의 이제 최고의 상품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대체 거래소나 이런 데서 이제 막 아주 편하게 그냥 모든 게 스마트폰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뭐 국내가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부분인데 국제화는 좀 더 느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측면들로 지금 조금 이렇게 돌다리 돌겠지. 왜냐하면 외국 간 거래나 뭐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 그 불법 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먼저 포커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또 요원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뭔가 이게 지침에 뭔가 큰 그림에 따라서 금감원이라는 큰 조직이 그렇게 하는 구조는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딜라이트 우리 김 변호사님 저기 그 제가 이런 질문을 이게 제가 법 알못이라서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뭔가 규제를 얘기를 할 때 이게 그 이렇게 이제 빠른 뭐 이른바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나라 규제가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서 우리 법에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법 체계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포지티브로 설계가 됐는데 이런 증권형 토큰 규제나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방식을 마련할 때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뭔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단답으로 일단 먼저 답을 드리자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금융 규제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도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이 네거티브 방식. 그렇게는 미국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네. 플랫법 위주로 아. 되어 있고 사안별로 지금 판단을 하는 부분이 네네네. 있어서 조금 규제 체계가 다르기는 한데 아. 예를 들어서 증권형 토큰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증권형 토큰은 각국에서 뭐 새로운 어떤 증권형 토큰을 위한 법제를 마련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증권법 혹은 저희 논의에 나오는 전자증권법 같은 어떤 법에 특례를 조금 부여하는 형식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 양상을 보면은 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이 법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 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시행이 됐는데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는 전자증권을 어떻게 매칭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기존의 증권법에 따라 하고 있는데 뭐 옆 나라인 이제 일본 같은 데를 보면은 사실 증권형 토큰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면은 그게 비정형 증권이라서 본디 거래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보다 쉽고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나라나 사모에 대한 어떤 예외 규정이나 이런 건 있는데 뭐 설령 사모라고 하더라도 증권형 토큰이면 더 규제를 일부 규제를 좀 더 엄하게 가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강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참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입법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관련된 어떤 네거티브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사이를 조율하는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좀 밀고 있는 소위 이제 샌드박스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세요라고 금융 당국은 말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게 뭐 제도 운영의 편리성이라거나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 자체를 제어하기 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좋게 말하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그리고 조금 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편리성의 그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편리성 입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제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처럼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된 부분도 증권형 토큰은 다 별개 기존의 가상자산의 그 개념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그 샌드박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포지티브 사이 샌드박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샌드박스가 어쨌든 그 개념 자체는 모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놀아도 넘어져도 안 다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금융위원회가 말한 샌드박스는 밑에 콘크리트 바닥인 것 같거든요. 그게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운용의 묘인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기부 쪽 샌드박스를 과기부 입장에서 한 2년 넘게 좀 안건마다 봐온 경험도 있고 또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된 신청이나 아니면 관련된 지정 기업들 관련된 자문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겪는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융위원회의 조직 특성상 다른 놀이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놀이터인 느낌은 있고 근데 그게 또 한편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샌드박스의 가장 큰 어떤 큰 모토는 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함으로써 얼만큼 안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서의 안정성은 뭐 이제 뭐 자율주행 롤봇이다 이러면 실질 물리적인 안정성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온라인상의 어떤 플랫폼들은 투자자를 얼마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금융 관련된 모델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좀 괜찮을 것 같으면 하나씩 법 개정을 하는 방향을 택할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샌드박스에서 마음껏 놀고 계시나요? 네, 침묵으로 네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열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당국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소비자 보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3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게 만드는 진입 장벽이 심합니다. 놀이터 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세종 저희 오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네. 자, 이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그 어쨌든 그 증권법 아니고 새 법제도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그래서 이른바 증권형 토큰은 그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외에 다른 디지털 자산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상 기본법 이렇게 만들어서 규율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보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뭐 말씀 주셨듯이 증권법은 원래 모든 나라가 다 시큐리티 규제하는 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는 사실은 그 개념어들이 있고 그 개념에 해당하면은 증권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증권인 토큰들은 증권법으로, 증권이 아닌 애들은 비증권, 지금 뭐 새로 그 논의되고 있는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게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규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뭐 뒤에 할 말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정통 금융 일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뭐 어디에 이렇게 제가 치우쳐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봤을 때 기존에 원래 설정돼 있던 부분은 기존의 대로, 그리고 새로 발전되는 거는 새로운 법으로 담는 게 그 디지털 자산 규제법을 뭐 기본법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증권이 사실 증권으로 규제받는 이유는 다 뭐 역사적이나 배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처럼 그 투자자들한테 이게 오퍼링 됐을 때 그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그냥 오퍼링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투자자 보호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 블록체인의 원래 이상과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 변호사님부터 뭐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바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만든다라고 하는데 뭐 초안도 나오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야 이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지금 그 앞으로 바로 통과될 부분은 아마 투자자 보호 관련된 부분과 규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금 증권법이 아닌, 그러니까 증권으로 규제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넓은 그 자율 규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좀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네. 순서 상관없이.
저는 일단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나와야지, 예, 빨리 나와야지. 이제 사실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어에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라도 나오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업체 입장에서 사실 좋은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게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사실 문제가 뭐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아예 의도조차도 굉장히 안 좋게 뭐 이렇게 좀 뭐 소위 말해 사기죠. 뭐 의사소통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정말 뭐 없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규제 같은 것들이 좀 먼저 나와서 좀 그래도 좋은 의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최대한 그것들을 맞춰갈 수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샌드박스를 통과하냐 마냐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특혜를 받고 더 뒤에 더 좋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샌드박스는 사실은 유예 기간을 두고 이거를 주는 거지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어떤 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최대한 반영이 돼서 뭐라도 좀 나와서 좀 자율적으로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은 뭐라도 일단 좀 나와라라는 거였고요. 네, 오 변호사님은 약간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 당장 나오는 거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 개정 작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뭔가 새로 뭔가 도입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자율 규제 영역을 좀 확대해 달라라는 바람이셨고요. 다른 분들은 또 무슨 바람 없으세요? 저도 저 오 변호사님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이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 분리를 해서 이거를 별도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자체의 어떤 규제 사항은 증권법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규제 사항을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증권형 토큰은 증권법에 따라서 또 규제를 하실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증권 제도에 맞춰서 또 규제를 하시려고 할 거고, 물론 이게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투자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부각된 시장이 지금 현재 이 시장이다 보니까 그 이제 소비자들 또는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당국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차라리 규제를 조금 낮춰주고 이용 한도를 조금 설정을 해주든지,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샌드박스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관련된 산업은 크게 진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바는 규제 영역을 나누기로 했으면 명확하게 나눠서 그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아울러서 거기 샌드박스가 진짜 좀 콘크리트 말고 이제 모래가 좀 깔려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증권형 토큰이면 그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하면 가상자산기본법의 디지털 자산 증권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 쪽으로 되면 소비자 보호도 되고 산업의 육성도 될 것 같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공정이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아까 이제 계속 말씀 주시면 또 하실 말씀. 네. 약간 지금 현재 16개 이렇게 안들이 있어가지고 쭉 읽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그 뭐 이용자 보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 그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율 감시 감독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국가에도 이제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도 다 공통인데요. 항상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뭔가 기본법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후의 작업은 결국 지능이 꼭 또 뒤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래까지를 예측을 하면 지금 약간의 악순환을 끊어내면서 STO가 이제 도입될 때가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또 호령할 수 있는 또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하려면 진능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또 말 그대로 아까 미신이라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랑은 상관없이 블록체인이라는 그냥 기술은 나한테 진행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리고 NFT라는 단어들의 거부감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다가 용어 하나 바꿨더니 친숙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단초가 돼서 약간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일단 규제는 명확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 개 이제 짜집는 것처럼이 아니라 좀 방대하게 지능까지를 위해 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거의 핵심은 결국은 교육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뭐
뭐 네이버 무슨 종토방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이 투자들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자체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에서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익률이나 다 그 면피 조항으로 이제 그 책임 뭐 이제 이런 거는 투자의 위험은 하는 거고 뭐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이 써 있고,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어차피 이해를 못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서부터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닌가 선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오 대표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사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으로 꼽히는 기술인데, 가만 보면은 왜 정보의 비대칭은 더 심해지는 것 같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사실은 그 참여하는 자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교육에 더해 가서 그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말씀처럼 디지털 자산 기본법들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기술적인 특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중요하니까 소스 코드 오딕 관련된 내용도 별도로 넣는다거나, 오히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그런 고려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약간 우려는 들고요. 그럼에도 저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라도 나와서 참 다행이다, 곧 진짜 입법이 될 것 같으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연말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그게 do not의 어떤 뉘앙스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내더라도 조금 더 오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이드라인을. 저는 증권형 토큰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그 아직 뭐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SEC 미국, 우리가 항상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보자면 SEC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나오는 분위기를 보자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좀 까리하긴 한데 약간 이 비트 이더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증권이야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이제 법 체계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말씀드린 BTC는 명확해요. SEC의 소관은 아니죠. CFTC의 소관인데, 다른 토큰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고, 다만 말씀처럼 다른 기존에 최근에 판결 나온 것들도 보면은 개발 자금에 끌어다 썼다고 증권이라고? 그럼 그게 아닌 게 어딨어? 라는 논리 구조가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 적절히 알아서 잘 처신해라, 약간 이런 시그널이라서. 다 증권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그 불법 뭐 미등록 자본 모집 뭐 이래가지고 뭐 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소송 가기 전에 SEC는 먼저 고지를 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이 SEC만 하더라도 진짜 사업자들이랑 긴밀하게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현장에서 사업자들을 뭐 지도라는 명목하에 말고 뭐 얘기를 해보거나 적절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증권형 토큰과 그 외의 디지털 자산으로 나눌 때 대부분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으시겠죠. 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은 없고, 사실은 저희는 민법상 공유 형태로 하고 있고 2차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 수익증권 형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지도 않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체 예치금 같은 것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된다면 증권 신고서 양식을 당연히 금융당국에서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증권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뭐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각 투자라고 내세워서 이 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소비자 보호를 생각을 하셔서 예치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허가 시장 개설 행위, 즉 2차 거래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나올 때까지는 좀 자제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감, 네, 열매셋 대표님의 네. 컴퍼니 아트앤가이드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게다가 왜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냐 이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FTX 사태 때문에 시장 분위기 참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 KB 금융지주 연구소에 계신 연구위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막 연초에는 막 그 새 정부도 막 달려갈 듯하면서 해서 막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빨리 뭐 해야지라는 움직임이 황홀발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다. 그냥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를 바뀌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FTX 사태 때문에 혹은 그 앞서서 있던 루나 사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혹은 뭔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은 없으신지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증권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FTX 사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면은 없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분산원장, 블록체인이란 말만 나와도 조금 이제 바라보는 시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키우는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상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장을 하려고 이제 보험사에 이제 여쭤보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관련된 보험이 없어서 이렇게 재보험사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일단은 이게 사업 모델, 그다음에 회사 소개서를 보고서는 블록체인 쪽은 일단 못 해준다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굉장히 높게 부른다거나 이제 이런 간접적인 피해는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는 피해자들이 더 많이 찾아서 호황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예, 그 형사 건들을 저희 사무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약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백서라는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그것만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좀 이상했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했으면 뭔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형화된 룰에 따라서 시드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여러 번 검증될 단계가 있는데 이건 자기가 코인 만들어 팔아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건너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 사기라는 게 인정되기도 사실 요건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시점에 어떤 의사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과 약속의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 드는 생각은 피 같은 돈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뭔가 그 아주 밝은 뭔가 전망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사람이 한없이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서 저희 사무실은 좀 고르게 약간 맡아서 하는 편이긴 한데 좀 그런 사례들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다시 늘고 있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많진 않아서 나 이 질문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나요? 기회를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서 네. 계시면 손을 들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거 답하고 싶으신 분만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전지전능하신 제가 뭐 이렇게 종교가 따로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나타나서 자, 내가 너희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소원만 딱 들어주겠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꼭 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소원만 들어드립니다.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소원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넘어가 됩니다. 네. 저는 건강해서 오래오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건강이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타임머신이요. 잠깐만. 타임머신 하나 좀 전혀 생각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때 그때 음. 당시에도 너무 안개 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2년 뒤만 볼 수 있으면 그때 이거를 내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도 이제 관련된 법안이나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큰 자본력 있는데 위주로 조금씩은 판이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만 개구리들은 또 돌 맞아서 어떻게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굉장히 큰 불안감과 안개에 쌓여 있어서 불확실성에서 노출이 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한 2년 정도만 뒤를 보면 진짜 이게 법안이 어떻게 나와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서 만약에 하나만 들어주신다 그러면 딱 한 번만 쓸 거니까 타임머신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타임머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건 규제의 명확성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단순하게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다 잘 되셨으면 네. 이렇게 또 영업을 하시네요. 네, 또 뭐 소원 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빨리 끝내는 걸 소원으로 할까요? 지금 빨간 게 막 번쩍번쩍거리고 있어가지고. 네. 자, 이거 이제 토론 끝날 텐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혹시라도 발표 때 말씀 못하셨던 거 있으면 이불킥하지 말고 말씀하셔라라고 했는데, 자, 이 토론 자리에서 내가 저 질문에 좀 답을 하고 싶었는데, 혹은 이 말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불킥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개구리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그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께서는 이메일 관련해서 그러면은 우체국이 아니고 일반 민간 기업이 그러면 이 우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우편물을 서로 주고받는 거냐, 이건 당장 셧다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었고, 그거를 만약에 그때 셧다운 했다고 그러면 우리처럼 지금처럼 인터넷 강국이 되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그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 주도하에 그거를 자본력이 있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만약에 우체국 또는 그 최신부 우정사업국에서만 이 이메일을 하게끔 했다고 하면 굉장히 더디게 발전이 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민간에서 어떻게든 지금 발전시켜서 지금 그래도 나름 글로벌한 리딩할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자본력 있고 너무 큰 신뢰를 가지는 곳에만 주기보다는 좀 더 공평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끝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토론 마치겠고, 역시 우리가 침체했을 때, 물렸을 때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토론 영상 계속 업로드가 돼 있는 거죠? 네. 차후에도 보시고요.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님들 개인적으로 문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 아마 회사 대표 메일을 문의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고란 고란이었고요.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장내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